아내는 내 눈앞에서 자신의 외도 장면을 직접 보라고 나에게 강요했다. 나는 복수했다. 그 회고록을 다시 읽으니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나의 충실했지만 늘 기만적이었던 전 아내 서연이 이제는 나의 상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지독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작에 예상했어야 했지만 나는 그저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가 나를 더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서연은 언젠가 나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심장마비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의사도 경고했지만 나는 가족을 위한 내 노력이 가치 있다고 믿으며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서연은 언제나 야망이 넘쳤고 대저택과 수영장, 그리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컨트리클럽, 회원권 같은 사치품을 갈망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뒷바라지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깨달음은 나를 무기력함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뒤로는 도저히 그녀 밑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짐을 챙기고 사직서를 들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사직서와 휴대전화, 차키, 그리고 법인카드를 지수의 책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지수 씨, 그동안 함께 일해서 즐거웠어요. 당신은 정말 유능한 직원이었고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그 여자가 괴롭히지 않게 조심해요. 만약 그러면 내 이름을 팔아서라도 위협해요. 정말로 떠나시는 건가요, 민호 씨? 그냥 겁주는 게 아니라요? 지수가 내 사직서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응, 지수 씨. 알다시피 난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일할 수는 없거든. 그런 추잡한 일들까지 다 알게 된 마당에 그녀를 존경할 기회는 영영 사라졌어. 보고 싶을 거예요, 민호 씨. 그녀는 당신의 업무량 때문에 제가 당신을 방해했다고 알면 불같이 화를 내겠죠. 사실 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왠지 당신을 배신하는 기분이 들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당신은 당신의 직장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 어떤 말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합병 메모가 왔을 때 전 숨기는 게 없었어요. 그녀가 당신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죠? 진실을 말해요. 그래야 그녀가 왜곡할 수 없을 테니까요. 당신의 가치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지수 씨. 연락할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볍게 작별 인사를 건넨 뒤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사무실 앞에 멈춰 섰고 서연이 세련되게 차려입은 두 남성과 함께 내렸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 그녀가 어떤 직함을 가진 고급 접대부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즈니스 수트 차림으로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지만 사실 어떤 옷을 입어도 늘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지 못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몇 분을 기다린 후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나는 신변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긴 채 나머지는 처분하거나 창고에 맡겼습니다. 의사는 환경을 바꿔보라고 권했고 마침내 나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여행을 다니며 경치를 구경하고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기후가 온화하고 쾌적한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살기 좋고 낚시하기에도 환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나는 호숫가에 작업실이 딸린 작은 방 3개짜리 집을 임대했습니다. 나중에 살 수도 있다는 조건이었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뒷마당 데크에 앉아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내가 사라진 것에 대해 서연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지수에게 전화의 안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안녕 지수 씨. 민호예요. 거긴 좀 어때요? 민호 씨.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가워요. 정말 증발해버린 줄 알고 걱정했다고요.
나는 호숫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증발한 건 아니고 여기 경치가 정말 끝내줘요. 당신도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긴 모든 게 평화롭군요, 민호 씨. 당신은 정말 상황을 뒤흔드는 재주가 있어요. 서연은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을 계속 해고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태우 씨가 창문도 없는 지하 사무실로 발령받자 결국 사표를 던졌어요. 다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대요. 태우 씨가 그만두다니 유감이네요. 정말 유능한 친구인데. 서연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거죠? 회사를 다 망치려는 건가? 그녀는 당신에게는 어떻게 대하나요? 지수가 킥킥거렸습니다. 그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제가 당신을 그냥 보내줬다고 저까지 해고하려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해고할 테면 해라. 하지만 당신이 했던 말들을 회사에 다 폭로하겠다고요. 당신이 했던 말을 전했더니 자기 행동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지수는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까칠한 운영 부사장의 비서가 됐어요. 적을 가까이 두라는 뜻이겠죠. 승진하는 김에 연봉도 대폭 올려달라고 했더니 기분 나빠하면서도 알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원하는 걸 얻어냈어요. 지수는 사무실의 최신 가십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나의 사직이 서연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했다니 기뻤습니다. 서연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내가 삶을 변화시키도록 부추긴 셈이죠. 다음 날 아침, 설탕이 떨어져 근처 가게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 집 마당은 우리 집 마당과 빈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다 젊은 커플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고개를 돌리니 계산대 뒤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잔뜩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주유기 앞에는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은비 언니는 이럴 때 어디 간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전 이 근처에 사는 민호라고 합니다. 아기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설탕만 사면 되거든요. 은비 씨가 올 때까지 제가 손님들을 봐드릴게요. 아기를 돌보는 동안 제가 응대하죠. 그녀는 화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 유진이에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호 씨. 나는 주유하러 온 손님들을 맞이하며 기름을 채워주고 유리를 닦아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뒤 가게로 돌아오니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 낚싯대를 보니 낚시하러 오신 모양이네요.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출장 중인데 차 수리가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해서 지루함을 달래려 낚시나 해볼까 싶어서요. 그는 1년 전에 나처럼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저렴한 낚시 장비를 사려는 것을 보고 나는 말했습니다. 낚시 자주 하시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시간이 되면 해보고 싶네요. 나는 좋은 장비에 투자하는 것이 고기를 잡을 확률도 높이고 시간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 후로도 은비 씨가 올 때까지 10명 정도의 손님을 더 도와주었습니다. 아기를 다 달래고 난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호 씨. 왜 갑자기 이렇게 바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보람이가 이 시간에는 원래 안 울고 은비 언니도 금방 올 텐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양자역학으로 설명해야 할 일이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아마 좀 더 믿음직한 일손이 필요하신 모양입니다. 유진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나는 실례했다는 생각에 얼른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망울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언니는 사별했어요. 남편인 정훈 씨는 예비군 훈련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정훈 씨는 자신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떠났습니다. 보람이는 그가 떠나기 전날 밤에 생겼을 것이라고 유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비 언니 남편은 정말 좋은 아빠가 됐을 거예요. 아이디어도 많았고
이 가게와 땅도 다 그 사람 구상이었거든요.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자주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고 아마 그 생각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은비 씨는 아름다웠고 한동안 잠잠했던 나의 남성 호르몬이 다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서연의 배신은 나를 쓸모없고 무능한 존재로 느끼게 했었으니까요.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었는데 은비 씨는 내 도움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늘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유쾌하고 배려심 깊었으며 바로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전화벨이 울려 생각에 잠겨 있던 나를 깨웠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 비서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런 전화 매너로는 하루도 못 버텼을 텐데.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지수 씨. 놀랐잖아요. 저녁 7시가 다 됐는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전화하는 거예요. 회사 전화는 도청당할 것 같아서요. 민호 씨, 조심해야 해요. 그 여자가 흥신소를 고용해서 당신을 추적하고 있어요. 나보고 수배하라고 시켰는데 거절하면 잘릴 게 뻔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들키지 않게 조심해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를 죽을 때까지 괴롭힐 작정인가 보군. 모르겠어요. 서연은 지금 회사 상황을 돌려놓으려고 무리하게 일하고 있어요. 살도 찌고 부쩍 늙어 보여요. 임신을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인가. 지수가 킥킥거렸습니다. 아니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그녀는 당신을 못 찾아서 안달이 났고 당신을 그냥 보내준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대로 무시하는 건 소용없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일주일 뒤에 흥신소에서 당신을 못 찾았다는 가짜 보고서를 올리게 할게요. 대신 전화는 살아있다고 말해두죠. 그리고 제가 당신을 설득해서 통화하게 했다고 말할게요. 지수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민호 씨? 전 좀 걱정돼요. 걱정 마요, 지수 씨. 일단 당신 몸부터 챙겨요. 도와줘서 정말 고맙지만 위험한 일은 하지 말고요. 일주일 뒤 지수가 출근 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쁜 상사. 삐비가 오늘 중으로 전화할 예정임.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줄임말도 참 잘 쓴다고 생각하며 서연에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약속대로 전화가 왔고 나는 받았습니다. 그래, 서연아. 무슨 일이야? 내 갑작스러운 인사에 그녀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 비서년. 요즘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이 나쁜 자식, 민호. 나는 또 끊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지수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녀랑 대화 안 하실 건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예의 있게 말하라고 해. 그래야 두 마디 이상 섞어줄 테니까. 지수도 지긋지긋하다는 듯 킥킥거렸습니다. 알았어요, 민호 씨.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5분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야, 나 서연이야. 미안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듣고 있어. 지수가 옆에서 숨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가 뭐라고 해요? 지수 씨는 정말 유능해. 그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 비서 덕분에 내가 지금 내 전화를 받고 있다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요즘 내가 좀 예민했어. 알아. 지수 씨한테 들었어. 서연은 잘 지내고 있다며 내 불쾌함을 달래려 애썼지만 나는 그녀가 왜 이렇게 쉽게 굴복하는지 의아했습니다. 본론만 말해. 원하는 게 뭐야?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조언이 정말 필요해, 민호야. 우리가 팀으로 일할 줄 알았는데 너는 내가 설명하기도 전에 회사를 관두고 사라졌잖아. 나는 비웃었습니다.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야. 내 회사가 내 회사를 인수했을 때
내가 더 모욕당하며 머물 이유가 없었어. 그러니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라. 끊는다. 안 돼, 제발 민호야. 전화 말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딱 30분만 내 아이디어를 들어줘. 제발 부탁이야. 너 말고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 나는 당장 전화를 끊고 그녀를 잊고 싶었지만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서연아. 하지만 내가 널 찾아가진 않을 거야. 내 사무실로 와. 지수 씨한테 말해둘 테니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안내받아. 나는 그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끊었습니다. 내심 다시 전화가 오길 바랐을지 모르지만 밤새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지수 씨를 통해서 가야 해? 내 주소를 알려주면 내가 혼자 갈 텐데. 지수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서연 씨, 이게 민호 씨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민호 씨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방식대로 하든가 말든가라고 하셨다고요. 저도 당신이랑 몇 시간 동안 차에 있고 싶지 않지만 민호 씨가 당신을 데려오라고 하니 참는 거예요. 하지만 전 두 분 대화에는 끼지 않을 거예요. 자리를 피해 드릴 테니 알아서 하세요. 나는 저녁 식사로 이탈리아식 소스를 만들기 위해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30분 전에 전화를 해서 20분 뒤면 도착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서연이 불편함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 그녀를 압박하려 계속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15분 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렸어. 들어와. 집처럼 편안해 보이네. 지수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 지수 씨, 반가워요. 얼굴 좋아 보이네요. 그 뒤에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서연이 보였습니다. 서연아. 딱 한마디만 했지만 그녀의 피곤한 눈동자와 늘어난 체중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5kg 정도 쪘다고 한 건 좀 짜게 말한 거였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물 좀 마셔야겠어. 지수가 다가와 가벼운 포옹과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당신 정말 좋아 보이네. 냉장고에 와인도 있고 맥주랑 콜라도 있어요. 내가 흙 묻은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을 힐끗 보며 너도 마실래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 차가운 말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만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안녕 민호야. 와인이 좋겠어. 지수 씨 말이 맞아. 너 정말 좋아 보인다. 지수는 화이트 와인 한 병을 따서 2잔을 따랐고 한 잔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경치 좋은 곳이 어디야? 그녀가 와인병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2사람만 남겨줄게. 명심해. 지수가 와인병으로 나를 가리켰습니다. 사건 현장 청소하러 온 거 아니니까 매너 있게 행동해. 나는 미소 지으며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걱정 마. 테라스에 낚싯대 있으니까 심심하면 던져봐요. 지수는 눈을 굴리며 절대 안 해. 물고기 잡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든. 이라며 밖으로 나갔고 서연과 나만 남았습니다. 앉아서 왜 왔는지 말해봐. 나는 의자를 가리키며 허브를 계속 다듬었습니다. 서연은 머뭇거리며 앉아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여기 좋네. 작지만 예뻐. 나는 일부러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안부나 묻자고 부른 거 아니야.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할 말만 하고 각자 삶으로 돌아가자.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 얼마든지 물어봐. 대답할지는 내 마음이지만. 왜 떠난 거야? 그녀는 내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내 성격을 잘 아는 그녀는 내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걸 눈치챘을 것입니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내 동기를 이해하는데 박사 학위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서연아. 이제 부사장까지 됐으면 머리가 돌아갈 텐데. 스스로 알아내봐. 서연은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 민호야. 나도 내 일은 잘하지만 내 마음을 읽는 초능력자는 아니야. 나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내 시선에 기가 죽은 듯 했습니다. 맞아 서연아. 넌 마음을 읽는 사람이 아니지. 하지만 내 직책에서는 사람을 읽어야 해. 그들의 동기를 이해하고 예측해야 한다고.
유능한 관리자는 직원의 재능을 찾아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줄 알아야 해. 그게 윈윈이지. 정말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그녀는 내 질문에 움찔하며 듣고 싶지 않은 답변을 예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척 어깨를 폈습니다. 좋아, 민호야, 말해봐. 내 비즈니스 능력을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녀의 어설픈 도발에 실소를 터뜨리며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넌 불도저 같아, 서연아. 요령이라곤 전혀 없어. 마치 도자기 가게에 들어온 황소 같다고.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불도저라고? 그녀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줄래? 나는 요리를 계속하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불도저. 넌 상황 분석이나 주변의 노력은 안중에도 없이 목표를 향해 가장 짧은 길로만 가려고 해. 누구를 돕거나 누가 널 도울 수 있을지는 생각조차 안 하지. 오로지 너 자신만 생각하고 앞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무시하고 밀어붙여. 그래서 지금 네가 곤경에 처한 거야. 넌 스스로 다리를 불태우고 기회를 망쳤어.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거였어. 하지만 내 자존심이 방해가 됐지.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알아. 미안해. 네가 남아 있었다면 내 계획을 설명했을 텐데. 넌 아직도 왜 떠났는지 말 안 해줬잖아. 나는 소스 맛을 보고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불필요한 사람들을 정리하러 왔다는 거 알아. 넌 회사가 나아가기 위해 떠나야 할 사람들을 제거하는 총대를 메고 온 거지. 나도 그게 필요하다는 건 동의해. 그래서 네가 결정하기 편하게 미리 비켜준 것뿐이야. 그녀의 눈에 기대감이 서렸습니다. 바로 이 대화를 원했던 것이죠. 박민호, 넌 똑똑하지만 가끔 바보 같은 짓을 해. 난 널 해고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내가 똑똑했다면 내가 한 모든 일이 내 꿈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참으로 교묘한 말이었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동시에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아부의 달인이라는 건 인정해. 예전에 우리 주방에 앉아서 위에 있는 멍청이들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난 널 믿었어. 내가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고. 이제 내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가 생겼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기회를 따냈는지 알아? 상사들에게 내 회사를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장담했어. 그런데 돌아온 게 뭐야? 결국 다 내 탓이다 이거잖아. 넌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나를 버렸어. 네가 할 수 있다고 했던 일들을 해내느라 난 매일 밤낮으로 고군분투했어. 내가 필요했던 건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남자. 바로 내 도움뿐이었어, 민호야. 이제 편하게 그 결실을 누릴 수도 있었잖아. 난 널 사랑하고 이건 우리의 미래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행복하게 지낼 순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화해하고 같이 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팀인지 보여주자. 서연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열정이 가라앉자 공은 내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나는 소스를 완성하고 스파게티 면을 삶을 물을 올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을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서연아, 유능한 관리자는 결정하기 전에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지. 네 멋진 계획을 믿어준다고 치자. 그런데 왜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의 눈이 불쾌함으로 반짝였습니다. 말했잖아. 난 내 능력을 믿는다고. 넌 직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신뢰와 명망이 있어. 내 걸림돌은 고위 경영진이었는데 내 부사장 직함이 그걸 해결해줬잖아. 나는 그녀의 천진함에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부사장이라는 사실 자체가 내 지지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걸 몰라?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믿고 싶어 하는 건 놀랍지도 않아. 하지만 남들은 다르게 봐. 서연아, 넌 왜?
내 아이디어가 지지를 얻지 못하는지 궁금해해 본 적 있어? 이미 내 비즈니스 윤리와 행동에 대한 소문이 파다해. 난 입도 뻥긋 안 했는데 말이야.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피하고 싶어 했던 진실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널 몸을 바쳐 성공한 여자로 봐. 너 때문에 밀려난 유능한 직원들을 생각하면 당연하지. 사람들은 우리 결혼이 왜 파탄났는지, 내가 어떻게 너랑 이혼하면서 명예를 지켰는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만약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한 모든 행동이 용인되는 꼴이 돼. 난 피해자에서 공범이 되는 거라고. 명예를 잃은 전 아내의 남편으로서 내 존엄성과 업무 효율성까지 다 잃게 되겠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었죠. 믿을 수 없어, 민호야. 난 열심히 일했다는 걸 증명했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중요한 자리를 맡았을 뿐이야. 능력이 없었으면 정 상무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지도 않았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노는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어 본능 때문인지 자신의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정 상무가 먼저 제안했을까? 아니면 네가 그를 압박했을까? 서연은 휴지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난 정상무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내가 먼저 다가갔고 정상무도 이사회에서 내 제안을 발표하게 해주기까지 많은 조건을 내걸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정상무가 발표 기회를 줬을 때 정말 기뻤니? 그녀의 한숨이 답을 대신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웃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왜 내 일을 잘하는 줄 알아? 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기록해 두거든. 너도 포함해서. 내 실수는 널 너무 사랑해서 무조건 믿어버린 거였지. 그 대가는 컸어. 그래서 내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이만 먹고 지혜롭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걸 명심하며 내 정보를 수정했어.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판단해서 내 정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왔지. 내가 아는 정상무는 내 성공에는 관심도 없어. 내가 실패하면 이사회의 책임을 떠넘길 뿐이야. 그녀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서리는 걸 보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유망한 임원을 데려온 공로를 가로챌 거고, 실패하면 이 사회를 비난하겠지. 정상무는 네가 똑똑하든 멍청하든 상관없어. 자기 기분만 맞춰주면 만족할 사람이니까. 넌 지금 굶주린 피라냐들이 가득한 큰 연못에 혼자 던져진 작은 물고기일 뿐이야, 서연아. 서연은 냅킨을 꽉 쥐었습니다. 내 말이 다 사실이었고 그녀는 현실을 마주하고 겁에 질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그럼 넌 내가 못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니 서연아, 난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확신해. 내 분노가 느껴지지만 계속할게. 널 부사장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데는 거대한 로켓 같은 엄청난 충격이 필요할 텐데. 그때 네 소중한 자존심은 어디에 있을까, 서연아? 나는 감정을 추스르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듣기로 넌 지금 상황을 꼬이게 만들어서 남들이 뒤처리하느라 고생하게 만들고 있어. 다음 주주 총회에서 이익이 25% 하락했다는 공고가 나와도 난 전혀 놀랍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떤 변명을 하든 결국 네가 이걸 시작한 이유로 돌아오게 돼 있지. 넌 날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한 일이라고 했지? 서연은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건 다 너 자신의 안위를 위한 거였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어. 정말 날 사랑했다면 내가 죽도록 일하는 걸 막았어야 했어. 넌 나더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심장마비 같다며. 잠깐만 내가 말을 끊고 계속했습니다. 넌 날 말리지 않았어. 아니, 말렸더라도 진심이 아니었지. 넌 그냥 내가 죽기만을 기다린 거야. 정말 우리를 생각했다면 이혼을 빌미로라도 날 멈추게 했어야지. 내 배신 덕분에 난 모든 걸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복해. 널 사랑해, 서연아. 하지만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 너도 그랬지.
하지만 너는 내가 과로로 죽어가는 걸 방치했어. 그게 사랑이니? 내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반박하지 못하고 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 지금도 널 사랑해. 그때 한 말들. 정말 후회해. 서연이 애원했습니다. 내 굳은 표정은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을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아. 내가 더 이상 널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믿을 수 없다는 걸 모르겠니? 나는 대화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넌 정점에 올랐어. 이제 정상무가 은퇴하거나 네가 CEO 자리를 노리기 전에 정상무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려야겠지. 넌 지금이 입지를 다지고 꿈꾸던 자리에 오를 적기라고 생각했겠지. 내 예전 회사를 인수하고 나를 다시 부려먹어서 내 이득을 챙기려는 계획 아주 뻔해. 내가 널 쫓아냈는데도 내게 명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니 정말 놀라워. 내가 그렇게 호구로 보였니? 아마 널 실망시킨 내 잘못이 크겠지. 서연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호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서연아, 사랑의 매라는 말 들어봤지? 난 너한테 매정하게 굴려는 게 아니야. 넌 나를 속였고, 난 널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했어. 대신 정상무를 찾아가서 널 임원으로 승진시키라는 약속을 받아냈지. 내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자초한 일임에도 말이야. 그런데 그게 너한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착각을 준 내 실수였어.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보낸 사랑, 노래 가사 같은 카드들이 그걸 증명하지. 나는 소스를 확인하고 거의 졸아든 물을 보충했습니다. 내가 원래 했어야 할 일을 했다면 넌 이미 낯선 곳으로 떠나 새로 시작했어야 했어. 지금이라도 그러길 바라. 여기서 떠나서 다시 시작해. 눈물을 그치고 말이야.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비서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버티며 싸우는 것보단 나을 거야. 재수 없으면 우체국에서 우표나 붙이며 멍청한 녀석들의 수작이나 받아줘야 할지도 모르지만 내 말이 그녀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걸 보았습니다. 굴욕감이 아닌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알아. 매일 자책해. 하지만 내 말은 너무 잔인해. 서연아, 난 널 믿어.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해내는지 봐.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내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괜찮아요? 방해했다면 미안해요. 은비 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미안해요, 은비 씨. 지금은 들어오지 마세요. 서연이는 막 가려던 참이에요. 나는 서연을 노려보며 일어서기를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문가에 서 있는 은비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서연보다 대여섯 살은 젊어 보였고 길고 짙은 금빛 갈색 머리가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은비 씨가 왜 왔는지 깨달은 서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끓고 있는 음식을 보더니 상황을 이해한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은비 씨를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를 힐끗 보며 서연의 생각을 짐작했습니다. 이게 널 위한 거라고 생각했니? 말했잖아. 이건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내가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서운해하지 마. 우린 이미 몇 년 전에 끝났어. 오늘 널 여기 오게 한 유일한 이유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어.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났고 은비 씨 곁을 급히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수 씨한테 차에서 기다린다고 전해줘. 차가. 내가 방해한 것 같아 미안해요. 서연이 떠나는 걸 지켜보던 은비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갈까요? 유진이한테 아기 좀 더 봐달라고 하면 돼요. 아니에요, 은비 씨. 제때 잘 와줬어요. 나는 은비 씨를 안아주고 볼에 키스했습니다. 잠시 파스타 좀 봐줄래요? 지수 씨한테 회의 끝났으니 서연이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 올게요. 마당으로 나가니 지수가 오후 햇살을 받으며 졸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부사장이 되었고 내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치웠다고 했죠.
그 아이디어들이 나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경치 어때요? 내가 묻자 지수가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 씨 말대로 정말 환상적이네요. 안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총소리는 안 들리던데. 괜찮아요. 서연이는 포기 안 할 기세지만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뭐든지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수 씨는 직장 생활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야망이 있나요? 지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게 맞다면 전 서연의 자리를 원해요. 그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잘해낼 수 있지만 제 가치관을 타협하진 않을 거예요. 왜 묻는 거죠? 이제 이 연극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한테 연락해서 3주 뒤에 시내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분께 제안할 게 있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를 안으로 데려가 주방에 있는 은비 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수는 내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서연 씨가 왜 도망쳤는지 알겠네요. 이 나쁜 남자야. 지수의 시선에 나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은비 씨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네요. 서연 씨에게는 치명타였을 거예요. 서연 씨는 이분 상대가 안 돼요. 서연 씨는 자존심만 상한 상태죠. 지금은 은비 씨 발끝에도 못 미쳐요. 나는 은비 씨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내면도 그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은비 씨가 고개를 들자 지수를 소개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민호 씨 주변엔 여자가 너무 많아서 제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은비 씨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킥킥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요. 민호 씨는 바람둥이처럼 보여도 정말 일편단심인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 당신한테 푹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치명적인 남자니까. 나는 지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 지수 씨, 이제 그만 가봐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나는 그녀를 문 쪽으로 살살 밀었습니다. 지수는 돌아서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은비 씨 똑똑하게 굴어요. 이 남자 절대 놓치지 말라고요. 지수는 내 볼에 뽀뽀하고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심해요. 3주 뒤에 봐요. 은비 씨와 나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물새들을 구경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서연과의 실패한 결혼 생활과 그 후유증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민호 씨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은비 씨가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내 편안함을 위해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둘 순 없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비 씨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도 알겠지만 서연 씨는 아직 당신한테 마음이 있어요. 나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닐 거예요. 오늘 제가 한 말들을 듣고도 그럴 리 없죠. 모진 말들을 내뱉었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은비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민호 씨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서연 씨까지도요. 우리 여자들은 남자의 그런 면을 정말 귀하게 여긴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비 씨는 내 팔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민호 씨가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거라고 믿어요.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두가 동의하진 않을까봐 걱정됐습니다. 서연 씨가 처한 상황은 당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녀 스스로 만든 일이고 이제 책임을 지는 것뿐이죠. 은비 씨가 침묵을 깼습니다. 몇 분 뒤, 내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녀가 갑작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언제 당신 침실 구경시켜 줄 건가요?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네? 은비 씨가 킥킥거렸습니다. 지수 씨가 그러던데요. 망설이지 말라고요. 똑똑하게 굴어, 은비야. 이 남자 놓치지 말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하는 건가요? 내 목소리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떨렸습니다. 연애 경험이 너무 엉망이라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은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민호 씨 얼굴 빨개졌네요. 귀까지 뜨거워졌고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 참 무한하게 만드시네요. 나는 민망함에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날 기억나나요? 제가 당신 가게에 들어갔을 때 당신은 정말 지쳐 보였고 저는 도와주겠다고 했죠. 마치 위기에 처한 아가씨를 구하는 기사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정말 제 기사님이었어요. 든든한 말을 타고 나타난 것 같았죠. 은비 씨가 내 볼에 다정하게 입맞춤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당신에게 많이 의지해 왔어요. 이제야 당신이 왜 지난 몇 달 동안 절 지지해 주었는지 알 것 같네요. 그녀는 내가 당황해하자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 씨가 당신을 쓸모없다고 느끼게 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알아요? 저한테는 당신이 정말 필요해요, 민호 씨. 남편이 떠난 뒤로 이렇게 마음이 편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서연은 이해 못하겠지만 이건 남자들만의 의리 같은 거예요. 설명하기 힘들죠. 은비 씨는 내 팔을 두드리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정말 잘해줬어요. 지수 씨의 도발 덕분에 제 마음이 우정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됐나요? 은비 씨의 얼굴에는 진심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네,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 조각 작품들을 보여드려야겠네요. 나는 능청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비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각 작품은 됐고 그걸 만드는 도구에 더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침실까지 경주해요. 며칠 뒤 나는 식당에서 태우 씨와 지수를 만났습니다. 내 기분이 얼굴에 다 드러났나 봅니다. 태우 씨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친구. 몇 년 만에 보니 정말 반갑네. 10년은 젊어 보여.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반가워. 난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자네는 어때? 뭐 늘 똑같지.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불평도 안 해. 태우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수의 볼에 입맞춤하며 인사했습니다. 지수 씨는 여전히 빛나네요. 이 무뚝뚝한 남자한테서 뭘 본 건진 모르겠지만 잘해주고 있죠? 지수가 킥킥거렸습니다. 무뚝뚝하긴 해도 전 강한 남자가 좋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태우 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관찰력이 좋은 편이라. 자네를 여기 초대했을 때 내 반응만 봐도 알겠더군. 두 사람은 정말 환상의 팀이 될 거야. 태우 씨는 싱긋 웃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안하겠다는 게 뭐야? 나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바로 본론이군, 태우. 자네는 변하질 않아. 좋아, 비즈니스 얘기부터 하고 나서 편하게 밥 먹자고. 웨이터가 음료를 가져오는 동안 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심각한 위기야. 조만간 다들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알다시피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어. 내가 가방에서 서류 몇 뭉치를 꺼내 태우에게 건넸습니다. 의견 있으면 마음껏 말해줘. 태우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나는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여기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들 명단이야. 설득하는 건 내 몫이고. 태우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네. 한성과 서연뿐만 아니라 대형그룹이랑 정상무까지 겨냥한 거야? 태우의 표정을 보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태우야. 대형이 한성을 인수한 뒤로 우린 양면 전술을 써야 해. 처음엔 한성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이제 대형 이사회까지 움직여야 해. 네가 이사회를 설득하고 지수가 한성 내부를 맡아준다면 희박하긴 해도 기회는 있어. 태우는 서류를 지수에게 넘겼습니다. 지수 말이 맞네. 민호 상황은 절망을 넘어 처절할 정도야. 하지만 가능성이 보여. 회계의 달인 상욱이까지 끌어들이면 완벽하겠어. 나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욱이는 숫자 천재지만 우린 사이가 별로였거든요. 그는 나를 싫어했죠.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던 지수도 상욱의 창의적인 회계 능력이 필요하다는 태우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제가 먼저 상욱이랑 얘기해 볼게요. 태우는 두 번째 서류를 들고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몇 명은 만나기도 힘들 텐데 설득까지 하라니. 나는 태우의 의구심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내가 놀고만 있었을 것 같아? 딱 한 사람. 슬로바크라는 이사만 접촉을 못했어. 그 사람 없이는 계획이 안 돌아가.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이 커진 거야? 영향력이라니. 내가 정말 대단했다면 벌써 그 사람을 포섭했겠지. 나는 태우에게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건 슬로바크 빼고 나머지 사람들과 다 잡아놓은 미팅 스케줄이야. 지수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슬로바크라면 제리 이사의 삼촌 아닌가요? 제리라면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을 텐데. 태우와 나는 서로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수 씨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제리랑 여행 계획 짜기로 미팅이 있으니 그때 물어볼게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정과 장소는 다 잡아놨어.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고 정부 고위층까지 얽혀 있어. 우려되는 점들을 짚어내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부족해. 세부 사항을 다듬고 사람들을 모아서 최종안을 만들어야 해.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 상무가 이걸 예상 못했을 리가 없는데. 알고 있었을 거야. 나는 비웃었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거지. 그는 이미 희생양을 준비해뒀고 서연은 그가 자신을 배신할 때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야. 지수는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씨가 이기적이긴 해도 그런 취급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상무는 체면을 차리기 위해 다음 분기 회의 전에 움직일 거야. 우린 더 빨리 움직여야 해. 핵심 인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면 성공할 수 있어. 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내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봐 태우, 생각해보라고. 잃을 게 뭐가 있어. 서연도 자기 아이디어를 발표하는데 자네라고 못할 거 없잖아. 자네도 아직 적당한 일자리 못 구했지? 서연이랑 껄끄러운 거 알고 정 상무도 내 명절 선물 리스트엔 없잖아. 나는 지수를 보며 고개를 넙죽했습니다. 지수도 나만큼 널 믿고 있어. 넌 해낼 거야. 난 판은 다 깔아놨으니 이제 내가 성과를 가져오기만 하면 돼. 태우는 지수와 함께 웃었습니다. 분홍색 리본까지 예쁘게 묶어서 말이지. 태우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지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 상무는 어쩌고요? 그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고 우리를 방해할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상무는 나한테 맡겨요. 당신들은 신경 안 써도 돼. 서연이가 자기 경력 망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내리는 멍청한 짓만 못하게 잘 감시하고요. 지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서연 씨는 이제 우리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은비 씨의 등장에 완전히 넋이 나가서 지금은 오로지 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난리예요. 민호 씨가 그녀를 제대로 자극했더라고요. 서연 씨가 좀 유능해 보이도록 제가 그동안 제안서 수정을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 태우, 지수와 나는 식사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는 이틀 뒤에 다른 조력자들과 함께 전략을 최종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지수와 태우는 우리를 도와줄 대여섯 명의 동료들을 데려왔습니다. 상욱이도 그중 하나였는데 예상대로 적대적이었지만 경청은 하더군요. 재무 패키지 좀 보여줘봐. 그가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수치를 빠르게 훑어보는 걸 지켜봤습니다. 수치를 다시 봤는데 이건 말도 안 돼, 박민호. 이 근거들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화가 치밀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야, 근사치라고. 상욱은 비웃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나 잘해, 민호야. 이 수치들은 일기예보보다도 신뢰도가 낮아.
이제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야. 나는 그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봐 상우가. 내가 너를 상욱이라고 불러도 될까? 서연이 회사를 맡은 뒤로 우리 못 본 지 꽤 됐지만 넌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잖아. 그래서 자리를 마련한 거야. 그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는 내 의도를 파악한 듯 씩 웃었습니다. 너한테 난 그냥 평범한 일꾼일지 모르지만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야. 어린애 취급받는 건 사양하겠어. 나는 짜증이 났지만 억눌렀습니다. 거만하게 들렸다면 미안해. 하지만 내 진심은 변하지 않아. 나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주 총회 때 여러분은 뭘 할 건가요? 여러분이 이 제안에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난 언제든 내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실업급여나 신청하는 걸 구경만 할 수도 있어요. 상우가 너는 숫자 천재니까 금방 일자리를 구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지? 우린 너의 그 창의적인 능력으로 이 추정치들을 현실로 만들어야 해.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내 마누라 승진시키려는 사기극은 아니겠지? 나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상우가. 그녀는 내 전처야.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녀는 창문도 없는 구석진 방에서 일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거야. 이혼할 때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한 게 내 실수였어. 지금 그걸 바로잡으려는 거야. 이번 인수가 성공하든 아니든 그녀와 정상무는 이제 끝이야. 내가 장담해. 상욱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방안을 한 바퀴 돌더니 다시 서류 뭉치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야. 나도 그동안 적은 자원으로 아등바등 일해왔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모든 걸 해낼 기회가 온 거네. 그는 씩 웃었습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내야 할 마감 기한이 언제야? 나는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필요해. 태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맙소사. 상욱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태우야. 난 괜찮은데 하느님도 그 시간까지는 힘들 거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상욱이가 예상치 못한 말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해내면 내 책상에 명패 하나 파줘. 신것이라고 적힌 거 말이야. 그가 농담조로 덧붙였습니다. 태우는 싱긋 웃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수치를 가져오면 내가 직접 명패를 새겨서 모두가 내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만들지.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다들. 오늘 밤은 새야겠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 부르고 시작하자고. 지수가 타이핑팀 동료 몇 명을 불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 지수씨. 실력을 보여줘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 몫입니다. 나는 지수에게 권한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지수가 태우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민호씨. 좋아요 여러분, 진정하고 우리가 위기에 얼마나 강한지 보여줍시다. 태우와 나는 지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을 지휘하기 시작하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 그녀는 팀을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상욱은 그녀와 티격태격하다.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마감 맞추는데 몇 명이 필요하든 상관없어. 상우가.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그냥 해. 알았어. 태우가 킥킥거렸습니다. 민호야, 내 말이 맞았어. 지수는 정말 대단해. 나는 지수를 자랑스러워하는 태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태우야. 나는 격려를 보내고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나는 정상무의 비서가 당황해서 제지하는 걸 뿌리치고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못 들어오게 막으려 했는데. 정상무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됐어 경희씨, 나가봐. 박민호. 이 민호의 습격은 대체 무슨 상황이지? 정상무는 나를 보고 명백히 불쾌해했습니다. 협상을 시작하기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죠. 정상무.
당신처럼 비즈니스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땐 좀 더 미안한 기색을 보여야 한다는 걸 알 텐데. 나는 위협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상무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기다렸습니다. 심리전에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땀을 뻘뻘 흘리던 정상무가 결국 침묵을 깼습니다. 거기 계속 서 있을 건가? 아니면 왜 왔는지 말할 건가? 1시간 뒤에 주주총회가 있어. 당신 짐 싸는 걸 도와주러 왔어. 이 멍청아.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딜 간다는 거지? 정상무는 상황이 돌아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딜 가든 상관없어. 오늘 안으로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돼. 나는 비열하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로 가거나 아예 나라를 떠나는 걸 추천하지. 안 가겠다면? 난 곧 은퇴할 거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그 막대한 퇴직금을 포기하진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지금 당장 사표 쓰고 가진 것만 챙겨서 나가든가. 아니면 여기 남아서 내가 당신 가족과 삶을 무너뜨리는 걸 지켜보든가. 그때가 되면 당신은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도 없을 거야. 정상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어. 서연을 부사장으로 앉혔고 그녀가 지금 한성을 경영하고 있잖아. 왜 이제 와서 위협하는 거지? 우린 만난 적도 없지만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마음이 변한 거야? 옛날 일로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나는 책상 쪽으로 몸을 숙여 그와 얼굴을 가까이 마주했습니다. 마음을 바꾼 건 당신이야. 난 약속을 지켰지만 당신이 깼지. 이제 대가를 치를 차례야. 넌 서연이를 속였어. 너는 서연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이 사회에 발표하게 뒀어. 그녀가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올 걸 알았고 내가 거절할 것도 알았겠지. 일석이조의 기회라고 생각했겠지. 네가 먼저 신뢰를 저버렸으니 이제 내가 그 값을 받으러 온 거야. 정상무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말이 다 사실임을 깨달은 것이죠. 난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 박민호. 서연이가 먼저 찾아왔을 뿐이야. 난 기회를 줬을 뿐이고 결과는 그녀 탓이지. 거짓말 마, 이 비겁한 놈아. 나는 분노하며 그의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넌 충분히 그녀를 막을 수 있었어. 그녀가 내 도움 없이는 가망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면서 방치했지. 내 선택이 틀렸으니 이제 바로잡아. 사표를 쓰든가 인생이 망가지는 걸 지켜보든가. 정상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고 나는 그가 고뇌하는 모습을 즐겼습니다. 당신이 나를 협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음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놀고 있었을 것 같아? 당신의 비리, 횡령, 기업 부정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쳐. 감옥에 가든가 은퇴하든가 선택해. 정상무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태호가 지금 이 사회에서 당신을 몰락시킬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넘길 거야. 그제야 정상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경희 씨, 메모장이랑 펜 들고 들어와요. 사직서 불러줄 테니까. 나는 그의 와인 수납장으로 가서 스카치를 한 잔 따랐습니다. 서두를 것 없어 정상무. 당신이 이겼어. 오늘 중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 내가 술을 한 모금 들이켜자 비서 경희 씨가 들어와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걱정 마 정상무. 이메일로도 보내줄게. 경희 씨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정상무가 사직서를 다 불러주자 그녀는 웃음을 참느라 애쓰며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니 정상무는 짐 쌀 시간도 없이 쫓겨날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설 때 나는 뒤에서 외쳤습니다. 요즘 남극 날씨가 그렇게 좋다던데 거기까진 안 쫓아갈게. 잘 가라고 정상무. 잠시 후 경희 씨가 돌아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당황해서 그녀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경희 씨가 말했습니다.
정상무가 저를 협박해왔어요.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제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압박을 줄 기세였거든요. 당신이 해준 일에 대해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상무의 그런 행태에 치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를 이용한 것도 모자라 경희 씨까지 건드리려 했다니.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셈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결혼 생활도 위태로워질 테죠. 이제 태우가 오면 당신을 잘 대우해 줄 겁니다. 그는 공정하고 정직하며 직원의 충성심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경희 씨는 내 볼에 뽀뽀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은인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리스트에 올려둘게요. 남편을 설득해서 다음 아이 이름도 당신 이름을 따서 지을게요. 그녀는 싱긋 웃었습니다.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해요. 그녀는 내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사직서를 타이핑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6개월 뒤 나는 정상무가 떠난 바로 그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경희 씨. 사장님 계신가요? 좋은 아침입니다, 박민호 씨. 태우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문을 열려 하자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민호 씨 말이 맞았어요. 태우 사장님은 비서로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상사예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천만에요, 민호 씨. 민호 사장님? 경희 씨가 킥킥거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회사 중 하나의 CEO가 된 기분이 어때, 태우야? 민호 이 친구야, 어디 갔었어? 잘 지내? 네가 우리 모두를 위해 해준 일들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특히 지수랑 나한테 말이야. 지수는 아직도 매일 아침 이게 꿈인가 싶어서 자기 볼을 꼬집어 본대. 나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오, 정말?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매일 아침 옆에서 지켜보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합병 계획인가? 내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태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협상 단계이긴 한데 조만간 계약서에 도장 찍을 것 같아. 곧 소식 들려줄게. 지수가 너도 꼭 결혼식에 와달래. 참, 너도 요즘 예쁜 말은 비 한 마리 키우고 있다며?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는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가꾸고 있지. 은비 씨는 정말 환상적인 파트너야. 기회만 된다면 평생 함께하고 싶어.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 태우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소식 들었어? 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응, 지수한테 들었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락이 왔더군. 압박감을 못 이기고 쓰러졌대. 지수가 병문안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지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거절했어. 태우는 고개를 넙죽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지수가 그녀를 좀 안쓰럽게 생각하더라고.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한성 쪽에 말단 사원 자리라도 하나 제안해볼까 하던데 괜찮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난 그녀를 미워하지도 않고 이제 아무런 감정도 안 남았어. 그냥 한때 알았던 사람일 뿐이야. 부디 회복해서 잘 살길 바랄 뿐이지. 태우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시 합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지? 내가 연봉 높게 쳐서 좋은 자리 하나 줄 수도 있는데. 나는 웃었습니다. 절대 안 가. 그리고 이제 나 없어도 자네 곁엔 신상욱이 있잖아. 태우가 크게 웃었습니다. 아, 상욱이 얘기 빼놓을 뻔했네. 걔는 정말 숫자 천재야. 명패도 신으로 바꿔줬더니 아주 좋아 죽더라고. 주주총회 전날에는 재무보고서 들고 밤새도록 회의실을 지키더라니까. 태우가 킥킥거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겨? 내가 묻자 그냥 상욱이가 여직원들 앞에서 얼마나 쩔쩔매는지 생각나서. 수학 공식으로 여자를 이해하려 하더라고. 만약 걔가 연애에 성공하면 난 진짜 걔를 신으로 모실 거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그 꼴 꼭 보고 싶네. 이사회 미팅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이 좀 있었어. 네가 이사들을 휘어잡는 동안 정상무는 그 자리에서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지. 태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자리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내가 원하던 걸 얻었어. 은비 씨랑 호숫가에 가족 리조트를 오픈했거든. 이번 추석 연휴 때 회사 워크숍 오라고 영업하러 온 거야. 낚시 대회도 열고 팀워크 다지기에 최고라고.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계약하자고. 낚시 대회가 팀워크 향상엔 최고지. 은비 씨와 나는 태우와 지수의 결혼식에 초대받았고 지금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그들은 여전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강력한 팀으로 활약 중이죠. 매년 크리스마스면 경희 씨 가족에게서 카드가 옵니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해 정말로 다음 아이 이름을 제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딸아이인데 이름이 미나예요. 정상무는 아내가 짐을 마당에 다 내던지고 호스로 물을 뿌린 뒤로 행방불명됐습니다. 그가 아끼던 유명 가수의 친필 사인 기타는 아내가 정원 장식물에 걸어버렸죠. 소문에 의하면 지금쯤 남극에서 펭귄이나 잡으러 다니고 있을 거라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리고 서연이는요. 정상무 때문에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한 뒤 지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성의 말단 비서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사치스러웠던 대저택을 팔고 직장 근처에 소박한 아파트를 마련했죠. 이제 더 이상 상류층 비즈니스계의 일원은 아니지만 자기 집도 있고 은퇴할 때까지 일할 곳도 생겼습니다. 지난번 호숫가에서 열린 회사 야유회 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가 설득하기 전까지는 오기 망설였다더군요. 우리는 예전의 오해를 풀었고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을 사과했습니다. 나 역시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했지만 모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덕분인지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 깨달은 듯했고 정상무의 몰락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햇볕을 쬐며 여유로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수 말로는 가끔 데이트도 하지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는 일은 드물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제 그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건 그녀의 삶이고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몇 달 뒤 은비 씨와 나는 결혼했고 그녀와 보람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가 짐 가방에서 전 남편 정훈 씨의 사진을 꺼내 입을 맞추고 서랍에 넣는 걸 보았습니다. 뭉클한 마음으로 다가가 제 예전 사진 옆에 그 사진을 놓아주었습니다. 정훈 씨도 은비 씨가 행복하고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고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정훈 씨랑 당신은 분명 좋은 친구가 됐을 거예요. 제 수호천사가 당신을 제게 보내준 것 같아요. 나의 소울메이트.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보람이가 크면 꼭 친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 다 들려줄 겁니다. 보람이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낚시 리조트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진 씨는 가게 바로 옆 아파트에 살게 되어 언제든 부를 수 있죠. 낚시꾼들을 위해 부두가 딸린 방갈로도 더 지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실에서 배를 수리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며 보냅니다. 은비 씨는 가게를 운영하고 이제 5살이 된 보람이는 제 껌딱지가 되어 제 뒤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저는 보람이에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막내 아들 민준이가 태어나 보람이에게 쏠렸던 관심을 조금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보물입니다. 의사도 제 건강 상태에 아주 만족해하고 있죠. 서연이한테 감사 카드라도 보내야 할까요? 농담입니다.